네, 지금부터 2021 팍스넷 뉴스 건설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박주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포럼은 건설업계가 직면한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또 효과적인 사업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2021 팍스넷 뉴스 건설 포럼의 주제는 건설업의 넥스트 빅싱입니다. 부동산 경기 호조를 타고 건설사들이 역대 최고 수준의 주택사업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주택 편중이라는 딜레마가 존재하는데요.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최근 건설사들이 진출하고 있는 환경 그리고 이제 폐기물 시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순서는 주택사업 편중도 분석 및 향후 전략이라는 주제로 박철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 연구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철환 연구위원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연구위원님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요. 2008년부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근무하시면서 거시경제와 응용계량 그리고 건설 경기 분석 등을 맡아오셨습니다. 그동안 동남아 지역 건설 수주 활성화를 위한 건설 공제조합의 역할 연구 그리고 건설 경기 둔화가 경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4차 산업혁명 시대 인프라 질적 재고 방향 등의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산업연구원의 박철환 연구원입니다. 2021년 건설 포럼, 건설업의 넥스트 빅싱 이렇게 포럼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특히 이제 건설 경기 시장을 분석하고 경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건설업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 시장이 향후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제 고려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전달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건설업체들이 과연 어떠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가, 또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전략보다는 중기적으로 어떠한 전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30분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건설업체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건설업에 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 또한 종사하시는 분들, 신사업 전략에 이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늘 이렇게 발표를 들으시면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 제기를 한 다음에 이제 분석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략과 시사점을 얘기할 텐데요. 문제 제기에 앞서 이 건설 투자를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 투자를 이해하실 때 투자 돈을 생각하시기보다는 한 해에 생겨난 건물수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라든지 또한 오피스텔 그리고 인프라 건설물로서 좀 이해를 하셔가지고 완성된 걸로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요게 이제 103.5조 원에서 73.4조 원으로 이렇게 그 토목 물량은 크게 위축됐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에 토목은 많이 위축됐고요. 그 2019년 이후에 정부가 토목 물량을 늘려가면서 이게 증가하고 있고요. 건설 투자 같은 경우는 주거용 건설 투자 같은 경우는 109.3조 원에서 2016년, 17년 이쯤에 이제 최고를 찍었고요. 그 다음에 점점 이제 낮아져서 지난해 88.9조 원으로 이렇게 3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주택 경기 호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주거용 건축 투자가 이렇게 위축된 상황 가운데 향후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내 최저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어떻게 보면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그동안 이제 규제 위주로 하다가
2019년 말부터 공급 위주로 바꿨습니다. 가격이 너무 오른 것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고요. 특히 2019년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됐고 작년에 127만 호 수도권 공급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걸로 이제 이 그래프는 과거 노태우 정부 시절 200만 호 공급 시기와 그 다음에 노무현 부동산 호황기에 판교, 동탄 등 2기 신도시 발표할 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시점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노태우 정권 가운데는 이제 부진했지만 이후에 이제 크게 상승해서 36%까지 전체 건설 투자의 36%까지 이렇게 피크를 쳤고요. 노무현 부동산 호황기에는 그렇게 크게 피크는 치진 못했습니다. 바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이 당시에는 이때 못한 것들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때 이제 거의 40% 가까이 피크를 쳤습니다. 최근에 이제 5년 동안 조정이 된 이후에 이제 문재인 정권이 발표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또한 건설업체들이 분양을 이제 한다면은 이게 이렇게 될 것인데 이 규제가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많은 건설사들이 고민이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증가할지 또한 어떻게 증가해야 될지에 대해서 건설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건설 수주를 보자면은 작년에 194.1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주액만 보자면은 건설사들이 앞으로 이 사업을 더 많이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민간 수주 같은 경우 142조 원을 기록했는데 이것도 역대 최대치입니다. 이 건설 수주가 작년에 경기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체들이 사업을 새로 하려고 또한 이제 그 신규 사업들을 수주를 이제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2020년에 주택 수주 같은 경우는 92.8조 원으로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재밌는 거는 이게 단기간에 급등됐고 쏠리는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만큼 그 불확실성이 컸고요. 정부 규제로 인해서 많은 업체들이 서둘러 수주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중장기 수주 비중 추이를 보면은 47.8%로 지난 이제 2004년 이때 거의 50%까지 가까이 했었는데 거의 그 정도 수준에 이르는 편중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대로 두 번째로 높은 상황이고요. 앞으로 수주를 이만큼 했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이 이제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특히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서둘러 택지를 확보했고요. 작년에 이제 분양이 좀 쏠린 상황이고 그 다음에 해외 사업이 침체된 상황이라서 국내 주택 사업에 좀 더 이제 매진해서 이제 수주를 한 결과입니다. 경기 상황별로 판단하자면은 그러면은 어떠한 주택에 또한 가격 추이는 어떤지 허가 착공은 어떤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어떤 전망을 낼지에 대해서는 경기 변동과 정부 공급 계획을 살펴보면서 어떠한 전략을 수립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제 수주를 했다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사업 진행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건설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스스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퍼를 받아서 우리는 건설 행위를 해서 이득을 내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수주가 늘어났다는 것은 일단 선택권이 많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이 향후 진행될지 안 될지는 수익이 날지 안 날지에 대한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 가격 전망이 필요하고 현재 시장이 어떤지에 대한 판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호황기 그러니까 얼마나 유지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은 후에 분양을 이제 진행하죠. 왜냐하면은 이 건설 산업에서 그 분양을 진행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건데 화살을 쏘는 것과 같습니다. 일단 활시를 당긴 다음에 화살을 쏘면은 그걸 다시 물릴 수가 없어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그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판별해서 줄일 수는 있지만 건설 산업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일종의 이제 브레이크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순간에 쏠리게 된다면은 좀 더 생각보다 많은 양의 주택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이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황이 좋아가지고 많이 줄여왔기 때문에 발생이 안 된 것이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게 쏠리면 좀 발생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이 시작되고 착공이 되고 다음에 준공 및 입주가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편중이 어떻게 진행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강화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살펴볼 것은 주택 수주하고 인허가입니다. 건설업체들 같은 경우 연도별로 보면은 주택 수주가 실질 가격으로 83.5조 원으로 이렇게 굉장히 이제 늘어났습니다. 이때 2016년에도 좋았지만 그 이후에 조정이 된 이후에 다시 이렇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연도별 인허가 물량입니다. 인허가 물량은 정부의 규제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이때 피크를 친 다음에 이게 2015년입니다. 이때 피크를 쳐서 이렇게 가라앉아서 이렇게 45.8만 호까지 이렇게 위축이 됐습니다. 작년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건설업체들이 사업할 거는 많이 받아놓은 상황이지만 아직 인허가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무서워가지고 활시를 바로 쏘지 못한 것이죠. 또한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을 인해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는 그렇게 당기고 있지는 않은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런 게 2007년에도 발생이 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2007년에 시행이 됐는데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그 전년도 2007년도에 똑같이 수주가 증가하고 인허가는 그 다음에 감소하는 이런 이제 엇박자가 났는데 비슷합니다. 그래서 발생한 수주가 실제 인허가로 이어지지 않고 투자는 연계는 좀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다음을 보자면은 인허가가 수도권의 경우 이제 정점 대비 60% 수준으로 볼 수 있고 지방은 50% 수준입니다. 수도권이 약간 이제 상황이 좋지만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고요. 그 인허가가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습니다. 5.8만 호인데 이게 이제 이 평균치를 보자면은 요즘 이제 서울에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인허가가 서울에서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재건축하고 재개발밖에 인허가가 날 수 없는데 여태 정권이 이걸 막아놨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죠. 다만 이제 지방 같은 경우로 많이 이제 했지만 지방도 이제 많이 소화가 많이 된 상황입니다. 지방의 인허가 물량 이렇게 소화가 많이 됐고요. 그래서 10년 내 최저치를 쳤기 때문에 지방도 어느 정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여력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강화된 이제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제와 이제 가격인데 이쪽에 보시면은 요게 이제 민간 주택 그 수주량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 시행된 시점이 2008년인데 피크치고 떨어져서 글로벌 금융이 맞고 어영부영하다가 이때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증가했지만 또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시점이 이렇게 20년에서 7년으로 이렇게 늘어나면서 요때 이제 피크를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는 완화시켰던 것을 박근혜가 이어서 완화했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많이 강화를 했기 때문에 이만큼 또 이제 늘어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뭐 주택 규제는 지역을 선정해서 가계부채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가격만 올리는 그리고 시장에 그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주만 올리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된 거는 이것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정비규 사업 규제라든지 분양가 상한제로서 민간 건설의 공급량을 많이 이제 실제 민간 공급량의 인허가 받고 분양 사업 진행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규제로 인해서 취득세라든지 양도세를 강화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택을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주택자들이 정부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내놓을 것이라고 했지만 내놓지 않은 상황이고 6월부터 더 강화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물량 자체가 이렇게 떨어지는 공급되는 물량이 떨어지고 시장 유동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폭등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수도권에 일어난 일인데 이게 또 재밌는 것은 지방에 똑같이 복제가 됩니다. 지방 광역시라든지 대도시권 이쪽에서 이제 가격이 상승하면은 또 지방 주택도 규제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사업 시작해야 된다라는 이제 압박감에 시달렸어요. 건설 업체들이. 그러니까는 지방에서도 이제 수주가 확대되고 수도권에서 수주가 확대되고 아직 사업은 진행하지 않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풍선이 이렇게 부풀어져 있는 상황, 그러니까 캐파들이 많이 몰려서 앞으로 이제 쏟아내고 있는 그 기다리는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지표 통계를 분석해서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올랐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예전 피크점을 약간 올라선 상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해외 건설 수주가 이만큼 플랜트 사업을 많이 해서 유가가 올랐을 때는 많이 좋았지만 최근에는 많이 나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설업체들도 이제 국내 사업에 주택 사업으로 더 집중하는 수밖에 없는 편중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종류별로 어떤 것을 많이 이제 수주를 했냐 이 보면은 특히 재개발, 재건축, 민간 부분에서 요게 보시면은 이제 신규 주택이고요. 요게 재건축, 재개발 수주입니다. 신규 주택도 많이 늘었지만 재개발하고 재건축 수주도 많이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재개발하고 재건축 수주 같은 경우는 사업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하려면은 한 5년 정도의 텀을 더 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증가한 것들은 사실은 건설사들이 택지를 확보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언제든지 이제 하면은 인허가로 바로 진행이 돼서 쏠 수 있는 물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만큼 이제 캐파가 몰렸다고 볼 수 있고 과거에는 인허가하고 건설 수주하고 투자가 같이 이렇게 증가했지만 지금은 약간 이제 정책적인 요인 때문에 수주만 증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인허가라든지 분양이라든지 이런 게 증가할 시점입니다. 실질적으로 주택 사업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라고 올해 이제 보시면 되고요. 어디에 이렇게 많이 증가하냐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게 이제 그 주택 그 지역별 건축 수주의 전년 대비 증가액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경부선을 타고 요 중앙 지점, 그러니까 인구가 쏠린 지점으로 이렇게 몰려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려는 데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몰려 있어요. 이거는 과거 5년 동안 지방에 이제 뭐 혁신도시라든지 많은 이제 그 기관들이 내려갔습니다. 그 기관들 내려간 데가 대부분 다 신도심 쪽이에요. 그러니까 구도심은 몰린 데서 이제 밖에 신도심 쪽으로 아파트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구도심에 계신 분들의 약간 이제 새 아파트 구매 욕구를 좀 올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정비 사업이라든지 재건축 사업인지 수주로 인식이 됐고요.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정부가 처음에 의도한 것은 많은 이제 그 기관들이 내려가면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쏠리는 것을 만든 거예요. 그건 이제 공동화한 현상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없는 곳이 더 사람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소멸 위기 지역들이 더 늘어나고 도심 지역은 사람이 더 많아지는 그런 현상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의 인구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지방의 인구가 쏠리는 현상만 만들었기 때문에 향후 이것이 이제 그 주택 사업 하시는 분들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인구가 많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 도심 외곽 지역은 아무래도 좀 나중에 미분양이 발생할 여지가 크고요. 좀 위험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허가하고 착공 면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허가하고 착공 면적을 보면은 여기 이제 수도권하고 지방으로 나눠서 봤는데요. 허가 면적 이렇게 당연히 이제 감소했고요. 착공 면적은
작년에 튀었습니다. 이게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그동안 이제 지연되어 왔던 물량들을 작년에 이제 시작한 거예요. 미분양이 많이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지지부진하다가 가격이 폭등하니까 바로 이제 사업 시작하고 분양가 상한제 회피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한 게 작년에 이제 쏠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재밌는 거는 수도권에 많이 쏠렸을 것 같지만 오히려 증감률은 지방이 더 많이 튀었습니다. 지방에 좀 애매한 사업들을 작년에 쏟아냈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도권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속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 주택 수를 보면은 이렇게 많이 이제 양호해졌습니다. 많이 줄어가지고 분양 실적은 이렇게 증가했고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보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중고 미분양 주택도 많이 이렇게 감소했고요. 많이 이제 상황이 양호해졌다고 당신규 사업 분양해서 하기에는 양호해진 상황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올해 분양 계획된 물량이 46만 호 정도 되는데요. 평소에 30만 호 정도 하다가 40만 호 이상 늘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35만 호 정도 했는데 작년에 올해 이제 46만 호, 10만 호 한꺼번에 늘리기가 힘든데 제 생각에는 최대한 많은 수를 분양해서 올해하고 내년에 이걸 해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입주 물량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입주가 많은 시점은 신규 사업하기가 힘듭니다. 분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입주를 잘 봐야 되는데요. 정점을 찍고 지금 많이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도 2013년 수준으로 회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양호한 상황이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양호한 상황입니다. 입주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신규 주택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준공 호수는 예년 수준에 이제 비교해 보자면은 지방보다는 수도권이 사업 환경이 더 좋은 상황입니다. 공급량이 많이 이제 줄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서둘러서 작년에 분양한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양호하긴 하지만 그렇게 좋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오히려 분양하기는 좋은 환경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략 및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정 공급량이 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퀘스천을 가지고 있는데 대략 이제 요거에 대한 연구를 한 게 장기주택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국토연구에서 한 거고요. 보통 40만 호에서 50만 호 사이를 이제 보고 있지만 약간 이제 캐파를 늘려서 한 50만 호 가까이에서 40만 호 후반대로 이렇게 적정으로 보고 있는데 이만큼 이때는 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때 이전 시기에 우리가 적정량의 공급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5년에서 2020년 연평균 1.5만 호 이렇게 좀 적정 수도 많이 했지만 그전 부족된 걸 생각하면은 약간 5% 정도 오버해도 괜찮다라는 이제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잉 공급이라는 문제가 3년 전에 발생했는데 규제로 인해서 많이 줄었고 인허가하고 위축되고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을 보자면은 대략 작년에 적정 수준에 25만 호에 들어왔고요. 정책 위반자들이 생각하기에 25만 호 정도가 매년 25만 호 정도가 추가 가능하다. 이게 한 적정 수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127만 호 계획을 세운 게 5년 동안 127만 호 정도 하면은 적정하다라고 이렇게 봤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책을 처음에는 100만 호 냈다가 지을 수 있는 거 더 짓자 해서 25만 호 플러스 시킨 것입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래프를 비교하자면은 좀 더 이제 많은 오버해서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20만 호가 적정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좀 더 양호한 상황으로 신규 주택 공급 늘리기는 양호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정부의 정책인데 작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의 공급 정책을 내놨습니다.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많이 이렇게 공급 정책을 내놨고 127만 호 이제 종합 세트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신규 주택이 늘어나고 정비 사업이 향후 이제 될 것이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기대 심리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에
저 공급 계획이 인허가 계획이 아닙니다. 이거는 택지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시작하려면 3년 정도 걸립니다. 빨라야 3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바로 시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올해 또 정책을 내놨습니다. 2사 대책 내놔서 수도권에 60만 원 늘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천, 경기에 120만 원 많이 쏟아질 테지만 이게 시차가 있기 때문에 바로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민간 주택 사업자들한테는 올해가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역대 그 순환 변동치를 내서 정책 시점과 이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200만 호 이상 역대 최대 수준 공급계획은 차후의 일이고 2023년 일이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공급해도 괜찮을 생각으로 듭니다. 그래서 정점 지난 후 순환 변동치를 비교해 보니까 언제 그런 피크를 칠 것이냐, 올해하고 내년 피크 치고 23년부터 조정이 돼서 24년 이후에는 침체 국면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정부가 내놓은 이제 주택 물량이 바로 인허가 나고 주택 공급되면은 이게 더 빨라질 수 있겠지만 이게 늦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민간 분양이라는 게 올해 크게 늘어난다면은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는 분양 속도 높여서 향후 3년 내에 바로 공급할 수 있을 것들 최대한 분양하라고 저는 이제 하고 싶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약간 길게 가져가셔도 됩니다. 23년까지 주택 사업 하셔도 되고 경기도는 한 22년까지는 안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지방인데 지방은 올해 분양은 괜찮지만 내년부터는 좀 선별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광역시 외 기타 지역은 분양하실 때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사업 전략으로서 올해하고 내년도는 주택 사업하기에는 최적기입니다. 그래서 현금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시점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23년부터 기울기 때문에 이걸 미리 좀 신사업 같은 거를 미리 당겨서 하실 필요가 있어요. 현금이 풍성할 때 올해 내년에 분양하면은 현금이 많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럴 때 작년 같은 경우 경기가 안 좋아서 현금이 어렵다든지 좀 그런 기업들 하지만 전망이 좋은 그런 기업들을 매수하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가서 이때를 좀 대비하시면은 좋은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향후 성장 경로를 확보하기 위한 신사업을 이때 준비하시는 게 올해 준비하시는 게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요. 김병원 IMM 인베스트먼트 전무님께서 투자자 관점에서 바라보는 환경 폐기물 시장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김병원 전무님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요. 대우건설 SOC 사업팀과 KB자산운용 인프라운용본부 팀장 등을 역임하신 인프라 전문가입니다. IMM 인베스트먼트로 이동하신 이후에는 다양한 환경과 폐기물 업체 인수 그리고 투자 등에 참여하시면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IMM 인베스트먼트의 김병원입니다. 앞서 이제 박 연구위원님께서 미래 사업을 건설 회사들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어떻게 보면 제가 설명드릴 이 환경 폐기물 시장이 또 미래 사업에 해당되는 한 중요한 항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그동안 IMM 인베스트먼트를 포함한 이 재무 투자자들이 이 환경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투자를 해왔고 그리고 성장을 시키고 향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폐기물 산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왜 투자자들이 폐기물 산업에 관심을 갖는가,
요즘 폐기물 산업 거래는 어떻게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했던 폐기물 산업 성장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표에 대해서는 뭐 향후에도 그렇고 또 과거에도 그렇고 많이 봤던 표일 것입니다. 이 표는 우리 법으로 보면은 폐기물관리법의 내용을 이제 정리한 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폐기물에 대한 정의를 여기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뭐 쓰레기, 연소제,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등등등 해서 산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걸 표로 정리를 해보면 생활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또 사업장 폐기물에서도 건설 폐기물, 지정 폐기물 이렇게 분류를 하고 이것을 또다시 또 나누고 뭐 이제 최근에는 많이 이제 언론에 나왔던 의료 폐기물까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산업은 바로 이런 폐기물들을 이제 세 가지 정도의 분류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정화하고 그리고 격리하고 그리고 재사용하는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처리 방법으로는 정화의 방법으로 소각 그리고 격리의 방법으로 매립 그리고 재활용이라고 하는 방법은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재무 투자자들은 바로 이 폐기물 산업 전 과정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요. 지금은 제일 접근하기 쉬운 소각, 매립 이런 쪽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투자자들은 폐기물 산업에 왜 관심을 갖느냐? 이제 네 가지 카테고리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그에 앞서서 일단 폐기물 산업을 한다고 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번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이미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폐기물 정화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그리고 작년 한 해 그리고 올해도 계속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 이 팬데믹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착한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각 카테고리로 나눠서 이제 간략히 보면은 일단 수익률이 좋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동안 해왔던 제가 또 투자를 해왔던 이 인프라 투자 사업들이 리스크가 낮고 리턴도 작았다. 그런데 정말 리스크가 낮은가? 좀 퀘스천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사업의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안정적이고 필수적인 산업이라는 것, 미룰 수 없는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환경 산업은 높은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물론 인프라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철도 이런 것들은 한번 그 사업을 하면 경쟁자가 그 자리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데 환경 사업 또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카테고리로는 최근의 경향입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탈원전 얘기도 있었지만 또 탈석탄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얘기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테마로 들어오고 있는 ESG를 강조하는 투자 경향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각 부분을 차례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먼저 투자 부분을 얘기했을 때 전통적으로 많이 해왔던 인프라 투자를 우리가 코어 투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표적으로 BTL 투자를 코어 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면 민간에서 인프라 시설을 건설을 하고 그 시설을 정부에 임대를 해주고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자, 어느 한 국가에서 가장 신용도 높은 당사자가 누구겠습니까? 정부거든요. 가장 신용도가 높은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그런 사업이라면 매우 좋은 사업이죠. 하지만 약점은 수익률이 낮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로스 IRR 4에서 6%라고 표시는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금 대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3% 내외 그리고 자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또 3.5, 4% 내외 그 정도 수준에서 낮은 수익률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처럼 제가 이제 운용하고 있는 펀드들은 주로 자본 투자를 하는데
사실상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좋은 수익을 투자하고자 할 때는 이런 부분에 투자하기에는 좀 아깝다. 자본 투자하기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코어 플러스와 밸류 애드 부분을 관심을 갖게 되는데, 코어 플러스라고 했을 때 우리 인프라 사업에서 주요 종목으로는 이제 BTO에 해당이 됩니다. 대표적인 BTO 사업은 도로 사업, 철도 사업 이런 것이 해당이 됩니다. 즉 일정 부분의 수요 위험은 감수를 하는 거죠. 과거에는 뭐 MRG라는 게 있었지만 MRG라는 그 정부의 수익을 보존해주는 제도는 2006년에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 현재는 그런 그 수요 변동 위험에 대해서는 이 민간이 부담을 하고 있는 영역이고, 그 위험을 부담을 하는 것만큼 좀 더 나은 수익을 추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밸류 애드 부분입니다. 즉 수요 위험과 가격 위험에 노출은 되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프라 사업은 이제 독점 사업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을 하고 거기에 맞는 대가를 받으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에 관심을 갖고요. 반면에 마지막으로 있는 이제 opportunistic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험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리스크라든지 완공 리스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제 관심을 갖지 않고, 다른 재무 투자자도 좀 관심이 적습니다. 반면 어떤 재무 투자자는 이런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뭐 어떤 특정 이제 투자자이기 때문에 언급은 제가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환경 사업은 바로 이 밸류 애드에 적합한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부분 보시면은 수요 위험, 가격 위험이 일부 노출입니다. 전적으로 노출된 게 아니고요. 일부 노출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시장 내에서 일정 수준의 입지가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지역의 환경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는 그 지역에서는 일정 정도 과점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스에서 제가 이 환경 사업에 투자하고 성장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인 카펙스를 통한 오가닉, 인오가닉 성장 기회가 있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폐기물 산업은 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뭐 여기 이제 세 가지 통계 자료를 환경부에서 내놓은 통계 자료를 내놨습니다. 즉 폐기물 발생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꾸준한 성장이 보장이 되어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그래프는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인데, 처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대부분의 색깔, 이 회색 색깔을 띠고 있는 게 바로 재활용입니다. 우리나라가 상당히 잘하고 있는 재활용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비율로 봐서는 재활용 영역은 계속 커져가고 있고, 그리고 소각이라든지 매립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작아 보이지만 시장 자체가, 즉 폐기물 발생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각 매립 시장도 꾸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위에 있는 표를 보시면은 매립장 시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매립장 시설 현황을 보시면은 특히 이제 민간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공공과 자가 처리가 아닌 제일 아래에 있는 최종 처분 부분입니다. 여기 시설 개수가 53개가 있고, 총 매립 용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얼마를 묻을 수 있느냐, 2,300만 정도 묻을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매년 지금 폐기물을 묻고 있는 양이 얼마냐? 400만을 묻고 있다. 그럼 5년 지나면 지금 다 소진된다는 얘기죠. 새로 또 계속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매립장이라고 하는 그 비즈니스 특성은 매립하고 나면 더 이상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매립장 비즈니스의 가치는 상당히 크다.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여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높은 진입 장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프라 사업들은 대부분 독점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로부터 너만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권한,
즉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시협약이라는 걸 통해서 권한이 부여가 되기 때문인데, 반면 민간 환경 사업 부분은 권한이 부여된 것은 조금 약합니다. 인허가를 주거든요. 넌 이 사업을 할 수 있어. 그렇다고 다른 당사자에게 그 사업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당사자도 그 사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큰 난항이 바로 이 민원이라는 겁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의 영향도를 평가를 하는데, 지금 관행적으로 그리고 실질에 있어서 이 영향도 평가는 주민들의 동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동의가 없으면 시설을 설치를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기사들, 이 기사는 굉장히 조그만 사례들을 제가 보여준 거고요. 기사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고, 실제로 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플러스에서 우리나라의 환경 규제 수준은 해외 주요국 대비해서 유사하거나 오히려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 있을 만한 부분인데, 뭐 해외 가보니까 해외가 더 잘 관리하는 거 아니냐? 예, 잘 관리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준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훨씬 높은 기준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이걸 관리하는 시스템이 조금 부족하다. 그 부족한 부분은 계속 개선해 나가게 되면, 즉 세계적인 최고의 수준의 환경 관리를 계속 요구를 하게 되고,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그 요구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그 수준을 맞추기 위한 투자는 작은 투자는 아니거든요. 커다란 설비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가까스로 어느 지역에 인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술력과 설비 투자 능력이 되지 않으면은 그 사업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ESG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ESG에 대해서 어떻게 이 환경 사업하고 ESG하고 연결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한 게 오른쪽 아래에 있는 표입니다. 폐기물 처리 자체는 환경적으로 유해 환경을 정화하고 재활용을 극대화해서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것은 이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이 환경 사업은 사실은 큰 기업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물론 관심을 갖지 않은 데에는 거기에 이 환경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관심도 적었을 뿐만이 아니라, 환경에 진입을 하게 되면 이 민원 때문에 기업 이미지가 망가진다라고 하는 그런 편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환경 사업은 영세, 중소기업들이 해왔었고, 저희 같은 이제 투자자들이 영세 중소기업을 합병을 하고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희가 소셜 책임을 다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부분은 뭐 이제 이걸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도 될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환경 사업이라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기준은 상당히 높지만 관리 체계가 부족하다. 그 부족한 관리 체계로 인해서 좀 부적절한 처리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돈도 오가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기준에 닿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융투자자는 그런 위험을 안고 갈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투자를 하는 순간부터는 관리 감독을 강화를 해서 윤리적 가치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투자를 실현하는 게 저희의 목표이고, 그리고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여기에 많은 가치를 부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요즘에 이제 폐기물 산업 거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좀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한 자료인데, 물론 실제 거래한 당사자들이 내놓는 숫자하고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공시된 자료를 가지고, 그리고 기사로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비교를 해봤고요. 여기서 흐름을 한 가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기간적으로 보면은 19년 2월부터 작년 2020년 9월까지 아래부터 위로 쭉 올라가서 보시게 되면 경향성이 보입니다. 즉 거래 멀티플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개별 사업이 거래 멀티플이 달라지는 부분은 그 사업의 성장성을 보고 결정이 납니다. 즉, 이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실제로 만들어내는 마진 대비 좀 더 높은 가격으로 매수를 해줄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성장성이 낮으면은 뭐 그 반대겠습니다. 하지만 기간적으로 봤을 때 이 환경 사업의 숫자,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EV, EBITDA 멀티플이 쭉 증가하는 경향을 보시면 그 부분은 바로 이 산업에 대한 가치가 점점 시장에서 높게 인정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경향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이제 잠깐 뭐 어떤 그 어느 한 사례이기도 하고 위에 표 중에 제일 위에 있는 사례이기도 한데 어느 기업을 인수를 할 때 또 구분해서 보기도 합니다. 이제 소각 비즈니스의 성장성을 보고 배수가 17.5배, 또 하수처리 O&M 분야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멀티플이 12.5배. 매립은 8배. 아까 매립은 굉장히 그 매력적인 사업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숫자가 낮습니다. 낮은 이유는 사실은 매립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이익 배수로 보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더 묻을 수가 있느냐로 보기 때문에 왜곡의 숫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표에서 또 대상 회사와 인수 회사를 보시면은 이제 또 새로운 특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은 이 조그만 회사들을 인수해서 성장시키는 작업을 이 PE하우스에서 그동안 해왔고 SI라고 얘기를 하는 건설 회사들의 관심은 그동안은 적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를 보시면은 SK건설, IS동서 이런 회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즉 오늘 설명드리는 부분에 관심을 갖는 건설 기관들께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영역이고 실제로 선도적으로 앞서서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 나가는 회사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제 미국의 폐기물 처리 회사입니다. 그리고 상장이 되어 있고 상장되어 있는 그 EV, EBITDA 멀티플을 환산을 해서 나타낸 부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개의 회사는 미국에서 북부, 남부, 중서부를 장악하고 있는 세 개의 큰 회사입니다. 이 회사들 전반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그 가치 평가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경향성은 점점 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자, 거래된 회사들의 형태를 잠깐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EMC 홀딩스, 아까 SK건설에 매수된 회사입니다.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양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수처리 부분 있고 폐수, 폐유정제, 매립, 소각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자, IS동소가 인수한 회사들의 흐름입니다. 뭐 건설 폐기물 있고 소각 있고 그리고 매립장 있고 이런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제 KKR이 인수를 한 에코그린 홀딩스입니다. ESG 청원 뭐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를 했다기보단 KKR이 참여를 한 이 TSK 코퍼레이션의 이제 모양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 KKR과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 TSK 코퍼레이션은 제가 알기로는 어제 기사, 오늘 기사 아마 나왔을 겁니다. 합병 준비를 하고 있다고. 자, 이런 형태의 거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전반적으로 플랫폼 형태로 지금 환경 폐기물 시장이 통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은 회사들을 합쳐서 큰 회사로 성장을 시키면서 시스템화하고 시스템화를 통해서 즉 계속 강화되는 환경 기준을 맞춰 나갈 수 있고 그리고 더 큰 성장을 이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봐서 물론 저희도 배웠고 그리고 저희도 처음에 그렇게 준비를 했지만 어떻게 성장을 시키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실제 저희 회사 사례이기 때문에 뭐 가상의 얘기는 아닙니다. 2017년에 어느 한 회사를 저희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아래 이제 파이 그래프에 보시면은 왼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회사의 포트폴리오가 솔리드라고 제가 표현했던 부분에 72%가 있고 리퀴드라고 표현한 부분이 28% 있습니다. 30% 정도. 자, 솔리드가 뭐냐? 이제 고상 폐기물을 소각하는 것. 거기에 따른 에너지 매출 이런 것을 의미하고요. 리퀴드라는 것은 무엇이냐? 폐수, 액상 폐기물입니다. 액상 폐기물을 정화하고 재활용하고 이런 영역을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보고 성장의 방향은 리퀴드 확대, 다양성 확대다. 그래서 제일 오른쪽 이제 2023년을 사실은 목표로 해서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즉 솔리드 부분은 좀 감소시키고 리퀴드 부분은 확대하고 매립까지 포함을 해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겠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해왔던 행위들이 위에 연도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018년에는 폐수 허가량을 증가시키고 있는 작업을 했고 또 회사도 만들고 그리고 매립장도 인수를 하고 그리고 또 인허가 추가 취득하고 이런 작업들을 쭉 해왔습니다. 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 플랜을 세웠고 그 플랜에 맞춰서 꾸준히 회사 성장 과정을 만들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사는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애초에 6개 회사를 저희가 매수를 해서 거기에 4개 회사를 더 붙였고 이 4개 회사를 더 붙이는 것 외에 기존의 회사 중에서도 더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부분 앞에 잠깐 나와 있지만 뭐 인허가 더 증가시키고 그런 부분들은 기존의 회사들을 더 늘린 거거든요.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회사를 더 확장시키고 플랫폼화를 가속시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회사를 컨셉을 잡고 최종적으로 목표를 잡은 부분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에 해당이 됩니다. 완전 순환형 폐기물 처리 사이클을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어떤 폐기물이 들어오면 그 폐기물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은 내보내고 쓰지 못하는 부분은 우리 서클 안에서 더 이상 나가지 않게 만들겠다라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해서 실제로 비산재 고용화라든지 그리고 뭐 폐알칼리 처리를 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롭게 디벨롭해서 다 넣어서 정점은 매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가치가 높은 그리고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영역인 매립을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완전 풀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이런 회사로 거듭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뭐 저희가 매립장 사업을 인수를 해서 오픈은 안 했지만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픈이 예정되어 있고 지금 공정률이 50% 이상 넘었기 때문에 끝나는 뭐 이게 잘못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즉 이 분야에 투자를 하실 때 단순히 회사를 인수해서 합쳐 나가는 것 거기에 그칠 것이 아니고 그 회사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컨셉을 잡고 그 컨셉에 맞춰서 장기적으로 꾸준한 투자를 할 준비를 하시고 회사를 인수할 계획, 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고 경험적으로 봤을 때 물론 뭐 우리 건설 투자자 저도 이제 건설 회사 경험을 해봤지만 좀 더 강한 저력을 가지고서 새로운 인허가를 받는 작업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업을 인수를 해서 성장시키는 게 보다 더 빠른 성장에 다가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신규 사업을 디벨롭을 하면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추구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그 환경 사업에
이제 우리 큰 기업들이 사실은 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회사가 크다 보면은 관료적인 측면이 있어서 제가 현장에 있다 보니까 중요한 게 환경 사업에서는 다양한 폐기물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로 이 매뉴얼화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 그 현장에서 이제 뭐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체화된 그런 노하우를 취득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밸류가 좀 낮은 편이라서 신규 사업을 만들어서 디벨롭을 해 나가시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반면 기존에 어느 정도 노하우를 갖춰서 성장된 기업에 대해 투자를 해 나가시면은 보다 더 빨리 성장을 해 나가실 수가 있다라는 제언을 드립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만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은 환경 폐기물 업계 현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갈 텐데요. 민치현 이도 INA 일실 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민치현 부장님은 삼성물산 인프라사업부와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이도에 몸담으신 이후에는 토목에서 나아가서 환경 폐기물 업체의 관리 그리고 이제 운영 등으로 범위를 넓히고 있으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이도의 민치현입니다. 발표에 앞서서 저희 이도의 환경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히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희가 이제 2018년 인천의 건설 폐기물 이제 중간 처리 업체를부터 시작을 해서 2019년도에 인천에 있는 폐수 처리 업체, 그리고 2020년도에는 오산하고 전주에 있는 소각 시설 각각 한 개소를 인수를 해서 이제 운영을 시작을 하였고요. 올해는 이제 제주 지역에 있는 건설 폐기물 및 뭐 재생아스콘, 레미콘 이런 약간 건자재까지도 이제 진출을 했고, 이제 작년부터는 아까 많이 핫하시다고 얘기하셨던 그 폐기물 이제 매립장 공사를 저희가 이제 시공에 참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좀 이슈가 됐었던 의성 폐기물 뭐 재활용, 그리고 기존에 매립되어 있었던 뭐 폐기물 시설의 가연성과 뭐 불연성을 분리를 해서 감량화하는 이런 재활용에도 저희가 이제 참여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친환경 전문 기업 도약하는 걸 목표로 해서 매년 이제 규모를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환경 분야에 이제 여러 전문 기업들이 많은데 당사한테 이제 발표 기회를 주신 걸 감사를 드리고 환경 폐기물 업계 현황 발표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환경 산업 전반에 대한 오버뷰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폐기물 처리 프로세스, 업계 현황, 그리고 지금 상장돼 있는 회사들의 좀 현황들, 그리고 관련 규제 및 향후 산업 전망을 살펴보겠고요. 오버뷰는 아까 발표하셨던 김병현 전문가와 겹치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산업은 규제 산업입니다. 규제 산업이고 규제로 인해서 가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재 성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의 규제가 필수 불가결하고 정부 정책 규제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인위적인 시장이 계속 창출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기계, 화학 등 이제 주변 산업과 연계를 해서 동방한 성장하는 산업이었고요. 오염 물질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설비 기술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보면 고객 지향적인 그런 산업입니다. 진입 장벽은 이제 민원이 가장 큰 문제인데, 민원으로 인해서 이제 신규 인허가가 어렵다 보니까 높은 진입 장벽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 투자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진입 장벽이 또 높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생활 폐기물의 처리는 주로 지자체에서 담당을 합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이제 민간에서 담당을 하는데, 이 폐기물은 처리 비용에 대해서 이제 운반비 비중이 크다 보니까 권역별, 지역별로 이제 사업이 좀 구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처리 업체수도 감소를 하고 있고, 폐기물의 수출 제한의 규제, 그리고 불법 방치 폐기물들의 문제,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처리 관행처럼 했었던 이제 약간은 오버해서 처리하거나 편법적으로 처리하는 것들은 이제 제한이 강화되다 보니까
수요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처리 단가가 꾸준히 상승하는 데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4% 정도 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건설 폐기물이 46% 정도, 사업장 폐기물이 42%로 이제 전체 9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설명드린 것처럼 이 폐기물의 처리는 거의 한 90%가 재활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매립 부분은 지금 물량이 2013년부터 일부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매립 용량이 초과된 매립장들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량이 연간 감소를 하고 있고 소각장은 신규 시설이 많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거의 일정한 처리 시설을 용량을 유지하는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그 환경부 자료로 설명드리는 그 폐기물의 분류 체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가정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 저희가 종량제 봉투에서 담아서 버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생활 폐기물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뭐 법상으로는 사업장 폐기물을 제외한 나머지를 생활 폐기물이라고 정의는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유해화학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는 그런 지정 폐기물과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건설 폐기물, 그리고 그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 지정 폐기물, 건설 폐기물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제 사업장 일반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장 일반 폐기물 중에서 우리 종량제 봉투와 비슷한 것들이 이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고, 그밖에 이제 사업장 시설,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이제 시설계 폐기물입니다. 뭐 의료 폐기물 같은 것들은 이제 지정 폐기물에 포함되어 있고요. 폐기물을 처리하는 그 업종은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수지 분반업, 중간 처분업, 그다음 최종 처분업, 그리고 종합 처분업 이렇게 분류가 되고 기타 이제 재활용과 관련되어 있는 업들이 있는데, 수지 분반업은 말 그대로 폐기물을 수집해서 처리 시설로 운반하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종입니다. 그리고 중간 처분업은 최종 처분을 위한 전 단계로 기계적으로 처리를 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를 하거나 또는 소각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 건데, 이게 왜 중간 처분이라고 하냐면은 1차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또 소각 처리 처리 이후에 잔재물이 남기 때문에 중간 처리업이라고 하고, 이렇게 발생했던 그런 모든 잔재물 및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처분하는 곳이 이제 최종 처분업이고, 이제 그건 매립장을 말하는 겁니다. 중간 처분업, 최종 처분업을 이제 복수로 가지고 있는 그런 업종을 이제 종합 처분업이라고 하고요. 그거에 맞게끔 이제 중간 처분 시설, 최종 처분 시설 이렇게 이제 시설들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의 경우는 이제 다양한 재활용들이 있어서 시설도 엄청 다양하게 있고, 그것도 재활용품을 최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품을 만드느냐, 아니면 중간에 원료를 만드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중간 재활용업, 최종 재활용업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이 폐기물 처리 프로세스가 저희가 이제 배출자부터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한눈에 좀 볼 수 있는 환경부 자료인데요. 생활 폐기물이 이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종량제 봉투 등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말하고, 이 생활 폐기물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처리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청이라든지 중부 이런 구청에 있는 그런 폐기물 처리차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서 공공 시설에 있는 공공의 재활용 시설 및 소각 시설, 매립 시설로 보내게 됩니다. 이 장표에서 보면 이렇게 재활용 시설, 소각 시설, 매립 시설로 올라가는 걸 보면 대부분 90%가 재활용을 먼저 시설로 보내서 분리 선별을 하고, 선별된 제품 중에서 제품화할 수 있는 거는 민간의 재활용 시설로 보내고, 그 나머지는 소각 시설로 보내서 이제 소각을 한 후에 그 재를 이제 매립 시설에 최종 묻는 그런 플로우로 진행이 되고, 어떤 것들은 소각 시설로 보내기에는 불연성 물질이 너무 많고 매립 시설로 보내기에는 가연성들이 많고 막 혼합되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선별이 잘 안 되거나 혼합이 되는 건 재활용이 불가하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소각 시설이나 매립 시설로 바로 가는 형태도 바로 이제 처분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공동주택 중에 이제 특이하게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 맡겨져 있는데요. 그래서 막 시장 단가들이 막 변동하고 이렇게 할 때 막 아파트 등에서 수거 안 해가고 하는 것들이, 이건 민간 업체들이 이제 수거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제 사업장 폐기물은 이제 생활 폐기물, 요게 이제 칸이 조금
배출 사업장이 늘어나고 안 맞는데 생활 폐기물, 배출 시설계 폐기물, 지정 폐기물 모두 이제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하는데 이건 수지 분반 업체 민간에서 이제 다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뭐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모든 그런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요런 폐기물을 처리를 하는 재활용 업체나 소각 시설이나 매립 시설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설 폐기물을 별도로 분리를 해서 이제 건설 폐기물은 건설 폐기물 수지 분반 업체를 통해서 이제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한테 이제 1차적인 처리를 하고 거기서 나온 것들은 마찬가지로 가연성은 소각으로 보내거나 안 되는 것들은 바로 매립을 보내는 전반적으로 요게 이제 저 폐기물 처리의 플로우를 다 알려주는 그런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그럼 건설 폐기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좀 보면 건설 폐기물은 뭐 폐아스콘, 콘크리트, 목재, 오니, 뭐 혼합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폐기물을 뜻하는데요. 그게 이제 운반되어서 중간 처리 시설로 들어오게 되면 중간 처리 시설은 일반적인 뭐 건설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골재 석산 같은데 채석장에 있는 그 크러셔하고 그다음에 뭐 스크린 등 이런 분리 선별을 하는 그런 물리적인 선별을 하는 그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올 때 얼마의 물량이 들어왔는지 개근을 해서 배출자하고 그 처리량을 받는 것들을 모두 환경부에 신고를 하게 돼 있고 그것들을 이제 분리 선별을 해서 건설 폐기물 중에 고철이나 그다음에 뭐 타는 이제 가연성 폐기물을 분리해야 되고 그 나머지 것들을 이제 파쇄를 해서 순환골재나 소각품들을 이제 분리해내고 순환골재인 경우에는 이제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토재 또는 뭐 보조기층재 이런 것들로 사용을 하고 소각은 여기 이제 중간 처리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 처리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소각 처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소각재 같은 것들은 소각장으로 보내고 그 나머지의 것들은 이제 재활용이 불가한 것들은 이제 매립장으로 보내는 그런 플로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각 같은 경우는 아까 그 가연성 폐기물들이 이제 모두 모여가지고 소각장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소각장은 일반적으로 뭐 스토커 형태의 소각장을 가지고 있고 그게 이제 파쇄된 물품, 뭐 선별된 물품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소각이 진행되는데 이제 소각이 진행되는 동안 대기 환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약품 처리를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약품 처리를 해서 집진기나 이런 데서 걸러지는 그런 재들은 비산재라고 해서 중금속 함유량이 높아서 이제 지정 폐기물로 분류돼서 이제 매립 중에서도 지정 폐기물 매립장으로 보내지고 타지 않고 남은 바닥재 이런 것들은 매립장으로 일반적으로 보내지고 그때 이제 발생하는 이제 냉각을 시키기 위해서 물을 통해 가지고 냉각할 때 발생하는 스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주변의 스팀 수요처에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전력을 생산하거나 해서 에너지로 재활용을 합니다. 매립장은 사실 가장 간단한 플로우인데 가장 들어온 것들을 다 매립을 하고 그다음에 더 좀 다져서 매립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래서 성토를 해서 다음 매립을 또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플로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립장에서 이제 특이한 점은 아까 이제 매립 용량이 다 차게 되면은 이후 동안 이제 이거를 한 30년간 저희가 사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매립장은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사후 관리를 하게 되고 그때 발생하는 가스, 뭐 침전수, 침출수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 하단에 있는 표는 지금 수도권 매립지 기준으로 이제 반입되고 있는 매립물의 종류입니다. 그 배출 시설계가 40%, 이제 건설 폐기물이 20%, 생활 폐기물이 뭐 25%, 뭐 10%. 이건 공공시설이라서 이제 공시가 되어 있는 자료이고 여기서 이제 건설 폐기물 같은 것들은 사실은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직접 매립이 되는 물량들을 말한 겁니다. 혼합되어 있고. 근데 이제 수도권 매립지는 이런 건설 폐기물처럼 중간 처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반입되는 이런 물건들은 2025년까지 50% 감축을 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발표를 해서 이제 향후에는 이런 직매립되는 건설 폐기물들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폐수는 위탁 처리가 일반적인데 너무나 다양한 배출처에서 발생되는 폐수들이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샘플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처리 가능한 물량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하고 화학적인 이제 전처리 과정에서 폐수에 이제 남아 있는 화학적으로 침전시킬 수 있는 물체들을 이제 먼저 침전을 시키고 그다음에 증발 농축 과정을 통해서 스팀이나 고온을 가열을 해서 이제 폐수를 증기로 만든 다음에 남아 있는 찌꺼기인 심전물은 폐수 슬러지라고 해서 이제 지정 폐기물 처리를 하고 폐수는 후단 처리로 이제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서 이제 방류 기준을 맞추게 한 후에 방출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활용의 경우는 뭐 종류별로 너무나 다양한
재활용품들 및 중간 처리 과정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은 이제 건설 폐기물하고 폐포장재가 크게 나누어지고요. 순환골재, 성복토재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뭐 폐포장재는 이제 원료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요거는 전국에 있는 폐기물 업체 현황을 뭐 건설 폐기물, 소각, 폐수 등등으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환경부 자료를 기준으로 했고요, 민간 업체들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2019년 자료이고 2020년 자료는 이제 항상 이제 매 연말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제 19년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을 했고 전국에 지금 중간 처리 업체가 568개소가 있습니다. 19년 기준. 연간 발생하는 물량 대비해서 처리 능력은 가동률이라고 했었을 때 이제 전국에 있는 기계가 한 30% 정도가 가동을 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도권에서는 하고 뭐 경북, 울산 지역 이런 쪽에서는 이제 이 대기업 근처, 대도시 근처 재개발이 일어나는 근처에서 이제 중간 건설 폐기물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에는 아무래도 가동성이 높고 대도시 위주에는 가동성이 높으나 뭐 전라도라든지 막 경상도, 강원도 이런 데는 가동률이 상당히 발생량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각은 이제 민간의 소각 시설이 전국에 이제 71개소가 있고 시설 용량 대비 발생량을 봤었을 때 이제 가동률이 이제 83.4% 정도인데 이게 이제 발생량 1 처리량을 계산한 거기 때문에 소각 시설이 재가동을 위해서 이제 대수선이나 전기수선 같은 것도 하기 때문에 거의 100% 육박하는 가동률로 가동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수도권 특이하게 보면은 이제 뭐 경남 이런 쪽에서는 가동률이 200%가 넘고 수도권에서도 이제 105%가 넘는다 이런 뜻은 그 지역의 근처에 소각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충청도나 그 인근 지역에 가서 이제 소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이제 매립인데 아까 그 설명 주신 자료 대비해서 41개소 대비 업체 수가 적은 것은 그 직접 그 민간의 업체 중에서 자기 공장이나 자기 매립장에 직접 매립하는 것들은 제외를 시켰고 이제 위탁을 하는 업체들만 했었을 때 전국에 이제 32개소의 매립장이 있습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잔여 용량이 한 1,500톤, 1,500 큐빅미터 정도가 남아 있는데 19년 기존 230만 입방 정도가 나오니까 이게 잔여 6.3년이 지나면 더 이상 매립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신규 매립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인허가들은 뭐 정부의 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수도권에는 아주 소규모 물량을 할 수 있는 곳 한 군데 정도가 있고 충청권, 뭐 이런 전라권 이런 쪽에 이제 매립장들이 많고 이건 아무래도 대도시 근처에서는 기피하는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매립장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뭐 수도권 매립지 같은 경우에도 2025년 되면 이제 종료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뭐 부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산업 시설이 아주 많이 있는 것도 불구하고 발생량이 진짜 잔여량이 얼마 남질 않아서 이제 인근 지자체 환경부가 지금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탁 처리는 이제 위탁 처리 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업체가 이제 48개 정도 있고요. 뭐 대부분의 산업 시설은 1차적으로 자체 처리하는 폐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소형이나 아주 작은 사업자인 경우는 그렇지 않고 위탁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인천광역시, 울산, 뭐 부산 이렇게 산업 단지가 발생한 지역에 좀 동반 선장하면서 같이 많이 모여 있고 문제는 이게 뭐 산업 단지가 울산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굉장히 20년 전에 만들어졌던 산업 단지 20년, 30년 된 그래서 폐수 처리장들이 다들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오래됐고 이제 개인들이 하는 것들이 많고 근데 요즘에 이제 규제가 많이 강화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신규로 투자가 많이 진행되는 것들도 많고 향후에는 폐수 처리장도 뭐 가격 상승이 또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예측은 됩니다. 그런 이제 업체들 중에 저희 상장사들 이제 현황들을 좀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상장사는 이제 자료나 이런 것들이 다 공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시 자료를 기초로 해서 실제적으로 이런 회사들이 얼만큼 성장하고 있는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했습니다.
코엔텍이라는 회사가 이제 울산에 소재하에 있는 회사고 소각장 2곳 그리고 매립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게 소각 용량을 보면은 연간 한 17만 톤 정도를 소각할 수 있고 이게 매출 기준으로 소각 매립 합쳐서 이제 이 700억 규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의 소각장으로 볼 수 있고요. 소각장이 아까 보시면 거의 뭐 100% 이상의 가동률을 계속 꾸준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을 추가적으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이렇게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소각 단가가 이제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스팀 판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변동성이 있는데 이게 스팀 판매는 뭐 주변에 LNG 가격에 연동되어 있는 계약이나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LNG 가격에 맞춰서 변동하거나 물량이 소각한다고 다 공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조금 변동은 있어 보입니다. 매립 처리량도 이제 코엔텍이 아까 울산에 위치한 거 사업장이고 울산이 아까 매립장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잔을 용량이 보시면 이제 83,000 입방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른 매립장들도 보시겠지만 거의 굉장히 물량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래서 매립량은 줄고 있는데 단가의 상승으로 해서 이제 매출은 조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선 ENT는 이제 오타가 있는데 이제 소각장이 아니라 여기는 건설 폐기물 처리장이고요. 예, 지금 건설 폐기물 처리 시설이 고양에 있고 지금 고양이랑 인선 기업 두 개 다 생산 능력이 건설 폐기물 처리 용량입니다. 예, 소각 매출은 없는 회사인데 저거 오타를 수정을 못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한 2천억 정도의 매출을 하고 있고 건설 폐기물 비중이 50%가 넘는 사업장입니다. 18년부터 20년까지 사업 추이를 보면 건설 폐기물이 꾸준히 그 물량을 유지를 하고 있고 단가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19년도에 매립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매립장을 시작해서 19년도에 한 10만 정도 물량을 했고 그다음에 20년도에는 한 30만 정도의 물량을 했는데 그 매립 물량이 늘어나는 거에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급격히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매립장이 얼마나 이익에 기여를 많이 하는 사업장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KGETS는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시흥의 소각장 거의 저 코엔텍이랑 유사하게 큰 규모의 소각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소각장 하나로 전체 매출이 전체 1,500억 정도의 매출 중에서 소각장 매출, 환경 비용 매출이 한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도 유사한 사례인데 소각 물량이 늘어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걸 봤을 때 가격이 이제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스팀 판매는 고객의 이제 폐열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거라 뭐 LNG 아까 말씀드린 LNG 장가로 약간의 변동을 보이고 있고 두 사례를 봤을 때 19년도에는 일반적으로 좀 스팀이 비싼 가격에 팔렸고 20년도에는 단가가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Y엔텍은 전남에 있는 사업장으로서 소각장하고 매립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여기 이제 매립장이 아까 인선 170만 큐빅미터, 인선 ENT 같은 경우에도 이제 130만 큐빅미터. 연간 보통 일반적으로 소각 물량이 15만에서 많게 하는 경우에는 뭐 20만, 인선은 좀 많이 해서 30만 이렇게 했는데 170만이면은 이게 향후 한 10년 동안은 계속 묻을 수 있는 양을 보유를 하고 있는 사업장이거든요. 그래서 매립이 18년부터 늘어나서 18, 19, 20 물량도 늘어나고 단가도 늘어나면서 굉장히 이제 이익 개선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고 향후 10년간은 이 매립장이 유지되는 한 계속 꾸준히 좋은 영업이익들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4개사 모두 보면은 환경 부분의 회사가 일반적인 그 상장사 대비해서 되게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고 소각장을 보유한 회사는 안정적으로 매년 소각 단가 상승만큼의 성장 정도를 보이고 있고 매립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매립장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은 단기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익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련 규제하고 그다음에 향후 산업 전망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폐기물 관련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법률이 이제 폐기물 관리법인데 폐기물 관리법이 1986년도에 처음 이제 제정이 됐습니다. 이제 그 전에는 오물 관리법, 폐기물 제한 그 지원법 이렇게 해서 이게 정확하게 이제 재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가 폐기물 관리법으로 이 법들을 다 통합을 하면서 이제 뭐 산업 폐기물, 지금의 현대적인 폐기물을 관리하는 법령들이 그때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이제 90년도 초부터는 폐기물 관리법에서 이제 분사가 되면서 이제 다른 하위 법률들을 거기서 이제 빼내 가지고 이제 법을 좀 더 분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폐기물 관련돼 가지고 이 밑에 생긴 법들이 이제 90년대 이후에 더 분화돼서 더 생겨난 법률들이고요. 이제 법규도 있고 저희가 이제 폐기물 관련돼서 이제 시설 설치 등을 위해서는 환경 영향 평가 같은 것들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요즘 지자체의 특징 등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환경부가 제시한 기준보다도 더 높은 환경에 대한 규제들을 자체 조례로 이제 제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요거는 소각의 예인데 환경 영향 평가를 받으려 그러면 1인 100톤 이상인 소각장 설치 시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특정 이제 지자체들은 그 규모를 50톤으로 낮추거나 규제를 더 강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보다 강화된 조례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신규 설치들이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 표는 2020년 9월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원순환 대전환 추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환경부가 향후 폐기물 관련해서 어떤 정책들을 추진을 하겠다를 보여주는 장표인데 크게 말씀을 드리면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겠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이제 폐기물 발생을 아까 감축을 시키려는 게 이제 큰 목표고 그 이제 주 타겟이 일회용품하고 플라스틱이어서 이제 일회용품은 35%까지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은 10% 이제 감축을 하겠다라는 거고 아까 공공 부분이 그 아직 민간의 그 사업 영역이 아니어서 뭐 쓰레기 재활용품을 안 가져가고 이런 것도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공공 그 책임 수거의 범위를 공동주택까지 이제 확대를 해서 재활용품 수거를 다 안정적으로 하겠다라는 게 이제 정책입니다. 두 번째가 그런 거고 뭐 재생 원료 품질을 높여서 이제 재활용률을 높이겠다. 그리고 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요즘 항상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발생지 책임 원칙하고 이제 직매립 금지인데 이제 자기 지자체에서 발생한 처리 쓰레기는 그 지자체에서 마무리를 하라라는 게 이제 발생제 처리 원칙입니다. 이제 수도권 매립지가 이제 인천에 위치하고 있고 서울은 매립지가 없는데 그럼 이제 서울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이제 인천에 갖다 버릴 때 이제 그 각 지자체별로 협의를 해서 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하는 걸 시작을 하라라는 게 이제 발생지 책임 원칙이고 그래서 각 지자체가 감량화를 해야 되는 소각장의 설치, 매립장의 개발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진행을 해야 되는 거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매립 금지라고 하는 것들이 중간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매립하는 걸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 폐기물 같은 것들이 직매립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매립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재활용 시설로 보내서 분리하거나 파쇄하는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도래를 한다. 그래서 30년 아직 조금 시간은 있지만 2022년까지는 원칙을 강화하고 30년까지는 생활 폐기물도 직매립을 금지시킨다라고 하면 이제 그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뭐 지금 말씀드린 걸로 이제 뭐 향후 산업을 간단히 전망을 해보자면은 이게 환경부 발표 자료인데 2030년, 40년까지 쓰레기가 이렇게 발생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19년 기준으로 이제 18만 이게 1000단위니까 1억 8천만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 이제 계속 10% 10년 단위로 10%씩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규제가 강화돼서 뭐 쓰레기 처리 비용들은 계속 상승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거를 재활용하려는 노력과 정부의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이제 점점 가야 돼서 결국은 재활용 지금은 발달하지 않은 재활용 산업들도 추가적으로 많이 발달하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아까 뭐 투자자들이 요즘에 ESG에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친환경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뭐 신문 기사 저희도 이제 많이 찾아보고 해서 스크랩했던 내용이고, 건설사 측면에서 저희가 좀 본다 그러면 지금은 건설사들이 뭐 재개발 재활용을 하는 때에 발생한 건설 폐기물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철거 업체나 하도급 업체에서 그냥 버리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제 직매립도 금지되고 사회적 책임이 강화돼서 그런 거에 대한 컨트롤을 건설사 도급사한테 더 많이 요청을 하게 되면 이제 관리 범위들이 좀 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 쓰레기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건설사들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녹색 건축물 뭐 재활용 건축 자재 화종은 이미 법이 다 만들어져 가지고 시행을 하면 되는 그런 인센티브 제도들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은 있으나 잘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도 이제 건설사들에서 좀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지금 해외의 사례를 하나 제가 가져왔는데, 노르웨이에 있는 노르스크 옌비닝이라는 회사입니다. 한 책자에서 이제 보고 사례를 발췌를 한 건데, 노르웨이도 이제 뭐 폐기물 산업이 한국이랑 마찬가지로 뭐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뭐 관행적인 뭐 버리는 것도 있고, 불법적으로는 이제 해외 뭐 쓰레기를 반출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2012년도에 신규로 CEO가 오고 나서 기존에 그냥 단순히 쓰레기를 운반하던 회사였는데, 우리로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수집 운반업을 하는 회사였죠. 근데 그 회사에서 이제 정책상으로 이제 관행들을 다 없애고 우리는 그 적법하게 처리하는 회사로 만들고 이 재활용률을 높이겠다라는 그런 내부적인 이제 모토를 가지고 이제 시행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법규를 어기는 회사의 직원들은 뭐 가차없이 그냥 해고도 하고, 그래서 관리직에 있는 뭐 직원들이 한 50%들이 뭐 초기 3년에 다 그만두게 되고, 저희 적법하게 처리한다라는 얘기는 비용이 증가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초기에 높은 비용들이 증가를 하게 되고, 그걸 또 적법하게 잘 처리하기 위해서 기술력을 도입하다 보니까 초기 투자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초기에 어떤 위험들이 있었는데 뭐 기존의 고객들도 많이 떠나가고, 하지만 이런 그 적법하게 처리하는 거에 관심을 가지는 신규 이제 고객들도 생겨나고, 해외 유수 뭐 브랜드 고객들은 그런 처리 방법에 이제 호응을 해줘서 결론적으로는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철비 능력도 확보되고, 그 고객사들이 다양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규모의 경제를 실행하게 돼가지고 스칸디나비아에서 지금 가장 큰 그 쓰레기 처리 업체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전체 25%를 수거를 해서 85%를 재활용하는 업체이고, 한국도 이제 지금 그러한 시대적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폐기물 업체들도 이런 그 관행들을 탈피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고 기술력을 도입하는 것들에 좀 관심을 기울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자들도 그런 폐기물 업체들에 관심을 가져서 서로 다 상생해서 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발표는요. 건설사 거대한 변화의 중심이라는 주제로 이민재 NH투자증권 선임연구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민재 연구위원님은 현재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건설과 유틸리티 그리고 리츠 등 다양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NH투자증권의 이민재라고 합니다. 일단은 그 건설사 제목은 좀 거창하게 지어봤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주목해봐야 되는 부분은 그동안 그 도로, 그다음에 뭐 항만, 이런 다리, 주택, 플랜트 이런 것들의 시공, 전통적인 산업들에서의 시공들은 다 건설사가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새롭게 펼쳐질 수 있는 산업들,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재생에너지, 수소 관련된 사업들이 확대될 경우에 그러한 시공은 누가 할 거냐 다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건설사가 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제목을 사실 좀 거창하게 지어봤고요. 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건설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항상 있을 때 최근에 이제 언급되는 내용들은 정말 현금 1조씩 갖고 있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궁금해봐서 좀 찾아봤습니다. 55개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포함했을 때
현재 현금성 자산은 14조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순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 구조가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사실 주목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현금 14조가 있다는 게 아니라 순차입금이 없기 때문에 현금 외에 추가적인 차입을 더더욱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게 건설사의 잠재적인 경쟁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물론 기술적인 부분들에서 다른 소위 탑티어 건설사에 비해서는 좀 약한 부분들이 있으나 이러한 현금 흐름 바탕으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소위 말한 메이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분양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이렇게 현재와 같은 정도의 분양시장은 1, 2년 동안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재무구조는 점진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외형과 모두 이익률 모두 다 좋아지는 구간에 진입을 했고요. 사실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올해 이제 분양 계획을 살펴보면은 향후 2, 3년 후의 매출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분양을 하고 나서 공사가 진행되는 2, 3년 동안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는데, 그 2, 3년 동안 매출은 지금 분양의 트렌드를 봤을 때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여기서 한 가지 트렌드는 있습니다. 뭐냐면 그동안 부동산 경기가 좋아졌을 때 건설업이 전반적으로 다 좋아졌다면 지금은 상위 10개사들 중심으로 해서 좋아지는 모습들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동안의 브랜드 파워, 뭐 저희가 이제 잘 아는 브랜드들, 레미안, 자이 이런 브랜드들이 사실 예전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면 2000년이 넘어가면서 2010년, 2015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소위 유명 단지들이 해당 브랜드를 갖고 아파트를 입주시키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트렌드들이 전국적으로 전환되면서 이런 대형사 중심의 시장으로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뭐 분양 가격 상승되는 부분도 여전히 뭐 추가적인 수익성 개선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직접적인 연관성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자체 사업을 하는 경우에나 분양 가격이 중요하지만 도급 사업은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지난 한 2, 3년 동안의 모습을 보면은 그래도 개선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건설사들은 그 신사업이라고 하는 걸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 변동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국내 사업이 너무 좋았지만 안 좋을 때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해외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경험들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사업에 대해서 뭐 설계 인력을 보면은 부문별 설계 인력을 이렇게 보면 확실히 해외 사업에 여전히 관심이 있는 건설사, 그리고 해외 사업을 축소하는 건설사들이 분명히 갈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내와 해외의 어떤 불안전성,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고민을 결국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워낙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이제 제가 사실 중복되는 부분들은 조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밖에 폐기물 외의 신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뭐 지금 건설사 내에서도, 그러니까 주식시장 내에서도 사실 관심이 가장 많은 종목은 IS 동서입니다. 워낙 환경 관련된 M&A를 잘 해왔고 과거에 이제 건설업과 연계된 사업들을 M&A를 사실 적극적으로 해왔던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사업 영역 확대가 다른 건설사들한테 사실 롤모델로 좀 작용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인선 ENT부터 이제 코엔텍 인수 등등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환경 사업에서의 밸류 체인을 충분히 구축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인선 ENT 인수 효과, 그다음에 코엔텍 뭐 계속 인수 효과들이 있었는데 저는 요 페이지를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른쪽 테이블입니다. 그동안 이제 인선 ENT부터 시작해서 코오롱 환경에너지, 코엔텍, 뭐 세안, 영흥, 파주 비엔알까지 뭐 M&A 혹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이런 회사들을 인수를 해왔는데 해당 회사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을 보니까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고요. 앞으로 이런 모습들은 더더욱 강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S 동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폐기물 사업 관련된 밸류체인은 이러한 시장의 미래를 보고 미리 좀 들어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3페이지에 사실 이게 비속어이고 하지만 워낙 요새 유행하는 단어여서 좀 써봤습니다. 콘크리트 파일이라고 하는 부문을 기존에 갖고 있었고 2014년 영풍 파일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물론 건설업이랑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건설업이,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좋으나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그런 영향이 있었는데
요거는 그 전화위복이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걸 인수하면서 사실 지난 한 4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콘크리트 파일 업체들 구조조정이 좀 있으면서 그리고 수요는 굉장히 좋으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였고요. 그러한 가격 인상들이 이제야 이익률로 다시 좀 전환되는 모습들이 1분기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뭐 영업이익률 1분기 때 이미 10%가 나왔고요. 그 이상으로 회복되면서 이러한 신사업들이 결과적으로는 건설업의 이익을 보완해주거나 혹은 더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해왔다라고 이런 IS 동서의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16페이지 SK건설과 그 다음에 말씀드린 현대건설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아까 환경 관련된 부분들은 워낙 잘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사실 제가 건설업도 담당을 하고 있지만 제 사실 전문 분야는 유틸리티 쪽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이어서 이쪽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SK건설이라고 하는 회사는 기존의 건설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넓혔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러니까 2018년, 19년 사이에 블룸에너지라고 하는 미국의 연료전지 사업자와 독점 계약을 맺으면서 연료전지 시장에 진출을 했고요. 그 이후에 작년에 이제 EMC라고 하는 환경 관련 업체를 인수하면서 그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축으로 SK건설은 지금 사업을 계속 넓혀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17페이지 이 블룸에너지와 관련된 연료전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게 기존의 발전 플랜트 이런 것과 비슷한 성격에 갖고 있는 전력을 생산하는 분야여서 이게 신사업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냐라고 좀 보실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신재생에너지와 건설사와의 관계가 적었고 그 다음에 연계성이 떨어졌던 걸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신사업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K건설이 보여준 모습들, 트랙 레코드나 어떤 그동안의 영업 환경들을 봤을 때는 건설사들의 새로운 사업 모델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블룸에너지가 어떤 회사인지 잠깐만 좀 언급을 드리면요. 미국의 이제 연료전지를 제작하고 운용 솔루션 제공하는 업체이고요. SOFC 방식의 연료전지를 활용을 합니다. 이게 뭐 지금 두산 퓨어셀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과는 좀 더 다른 방식이고 뭐 열이 생산되지 않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디자인적인 측면들로 인해서 발전자 회사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발전 연료전지 타입이기도 한데 SK건설과 어떤 사업 시너지를 내고 있냐면 일단 연료전지를 제작하는 건 블룸에너지가 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연료전지를 설치하는 걸 SK건설에서 소위 말하는 EPC와 운용사업까지도 SK건설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프로젝트들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 AT&T, 홈디포, 뭐 아마존, 구글 이런 회사들의 연료전지 설치에도 같이 관여를 하고 뭐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지역으로 사업을 넓혀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 때문은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러한 아리백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런 아리백이 단순 기업들뿐만 아니라 민간들 아니면은 정부까지도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사실 연료전지의 가능성을 좀 보고 그러한 기회를 잡은 걸로 저희는 신사업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고요. 무엇이냐면 일단은 아리백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히 뭐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고 하는 자발적인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애플, 구글, 아마존, 스타벅스 같은 글로벌 기업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SK가 줄을 이뤄서 본인들이 본인들이 사용하는 전기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글로벌 캠페인인데 이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구글이나 애플 같은 경우 본인들이 납품 업체들이 이제 화석 연료 사용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출을 하라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 SK건설이 할 수 있는 건 그러면 이제 연료전지가 얼만큼 활용될 수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신재생에너지라고 불리는 태양광이나 풍력은 갖고 있는 제한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발전 패턴이 태양광은 해가 떠 있을 때, 풍력은 바람이 불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소위 아리백이라고 하는 거를 맞추기 위해서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라고 불리는 것 중에서 사람이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발전원은 무엇인가 살펴보면 사실 연료전지밖에 없거든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연료전지가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연료전지는 뭐 향후에 이제 원유에서 점진적으로 수소로 넘어가는 그 대세적인 전환기 속에서 수소를 주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게 연료전지의 강점인데, 이러한 사업들을 지금 SK건설과 블룸에너지는 계속 합작해서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유명 기업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들에서 연료전지에 이제 투자를 원하는데, 문제는 이제 본인들이 직접 투자하는 게 형태가 아니라 이제 뭐 SK건설이나 뭐 FI들 유치해서 이제 지분 투자하는 형태로 이제 본인들은 전력을 사오는 정도. 그러니까 운영 사업까지도 이제 사업을 확대하기를 그 기존의 이제 투자자들은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SK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EPC뿐만 아니라 지분 투자 형태까지도 나아가면서 이쪽에서의 수익, 운영 수익까지도 노리는 형태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이 아리백이라고 하는 건 기업들만 대상이 아닙니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에도 사실 아리백이라고 하는 게 적용이 될 수 있고요. VPP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상발전소라고 해서 하나의 그 거대한 그 분산형 전원들을 묶어서 하나의 거대한 발전망을 구축하겠다라는 건데, 이런 게 아파트 단지에도 적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태양광 패널을 붙이고, 그다음에 풍력, 그다음에 연료전지를 설치해서 연료전지를 통해서 발전 패턴을 잡아주고, 그다음에 태양광 풍력을 통해서 뭐 자연스럽게 발전 단가를 낮추는, 그걸 통해서 이제 아파트 단지 역시도 이제 그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형태로 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연료전지가 들어갈 수 있고, 이거는 기존의 주택 사업과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료전지의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는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19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미 다수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블룸에너지가 직접 안 하고 SK건설이 하느냐? 사실 블룸에너지 실적을 보시면 18년, 17년 과거에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게 주기기에서, 사실 주기기 생산 판매에서 발생된 문제가 아니라 EPC 과정상에서의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보완하기 위해서 SK건설이라고 하는 협력사를 가져온 거고요. SK건설도 본인들이 EPC뿐만 아니라 이런 지분 투자를 공동으로 수행을 하면서,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화성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도 15% 지분 투자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파주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도 SK에서 5% 투자를 하면서 시공뿐만 아니라 운영까지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라는 게 블룸에너지와의 어떤 이해관계가 맞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산화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유들을 좀 논란들을 좀 막기 위해서 블룸 SK 퓨어셀이라고 하는 JV를 설립을 했고요. 구미의 생산 공장을 갖춰서 국내에서의 연료전지 사업들을 지금 대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EMC를 통해서 환경 관리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쪽 부분은 워낙 아까 말씀을 자주 해주셔서 좀 간단히만 보면 EMC 합병 통해서 이제 SK건설이 환경 쪽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가겠다라는 건데, 23페이지의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수철이었을까라는 건데,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 엔지니어링의 그런 EPC 관련된 트랙 레코드를 보다 보면 비올리아라고 하는 글로벌 수처리 업체와의 JV한 자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EPC 시공 경험들도 많고, 그게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처리하는 그 초순수 그 초순수 이제 물을 활용하려면 그 초순수 재활용 뭐 설비들을 이제 갖춰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동안 트랙 레코드를 많이 쌓았던 이유였던 거고요. SK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SK 하이닉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의 사업 확장을 추가적으로 좀 노려보는 이유들로 인해서 EMC 인수는 향후에 중장기적인 성장성도 갖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24페이지는 이제 사례와 함께 좀 일반화를 좀 시켜보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 그룹사들의 모습을 보면은 소위 신사업으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뭐 예를 들면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수소 관련된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수소 관련된 밸류체인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 밸류체인을 갖추기 위한 노력들, 뭐 LG, GS, 포스코 뭐 전부 다
소위 그 LNG 발전 사업자 혹은 뭐 관련된 사업자들이 수소로 넘어가는 거를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룹사들의 시공은 누가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그 그룹사의 내에 있는 건설사거든요. 그러면은 그러한 건설사들에게는 이러한 그룹사들의 어떤 신사업들은 결국 본인들에게도 신사업 기회라고 저는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SK건설 같은 경우는 SK그룹과 SK디스커버리 그룹의 유일한 시공사입니다. 그리고 두 그룹사는 수소 관련된 사업들을 굉장히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보시면은 ENS 같은 경우에는 그 LNG 사업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제 LNG를 개질하여 그 수소를 생산하는 형태의 사업들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LNG 터미널을 더 증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건 기존 사업이겠죠. 수소 관련된 뭐 개질 설비, 그다음에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거,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도 다 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공들은 결국 그룹 내 유일한 건설사인 SK건설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뭐 예를 들면은 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이제 반도체 배터리뿐만 아니라 이제 본인들이 기존에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사업에서의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들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 CCS라고 하는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같은 것들 결국 건설사들이 다 하는 건설사들에게는 신사업이 될 수 있는 영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SK 사례만 들었지만 이거는 현대차그룹 그다음에 뭐 LG, GS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한 기회가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드리고 이따 현대건설을 바로 넘어가면요. 25페이지에 보시면 해상풍력 시장을 잠깐만 리뷰를 해드리면 기존에 2015년부터 육상풍력을 중심으로 굉장히 빠르게 확대가 됐고요. 2016년, 17년으로 넘어가면서 북해 지역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특히 고정식이라고 하는 해상에다가 타워를 설치하여 그걸로 그러니까 해수면, 그러니까 해저와 그다음에 그 타워를 직접 연결하는 형태, 그러니까 소위 땅에다가 이렇게 설치하는 형태의 고정식 해상풍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주로 대세를 이루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부유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위 해상풍력을 바다에 띄우기에는 너무 가격이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3배 가까이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정식이 대세로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고정식은 현재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바람을 고려했을 때 전체 시장의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85%는 수심이 60m가 넘는 소위 부유식으로 그러니까 바다에 해상풍력을 띄워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육상에서 해상으로 넘어갔던 것과 같이 고정에서 부유식으로 넘어가는 형태로 이제 해상풍력의 시장엔 전환이 될 텐데 그런 부유식 해상풍력의 핵심은 뭐냐면 얼마나 그 부유체라고 하는 걸 싸게 잘 만드느냐가 핵심이고 이거를 어떻게 잘 시공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형태가 뭐 반잠수정도 있고 뭐 스파 방식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형태마다 가격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걸 설치하는 단가도 다릅니다. 그 다음에 해상풍력이 어려운 이유는 뭐 예를 들면 비바람이 불다던가 아니면 파고가 세다던가 이럴 경우에는 설치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까지 다 미리 예측을 해서 계획을 짜서 운영해야 되고 그러할 때 설치할 때 설치 운반선 같은 것들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소위 하루 이틀만 공기가 미뤄져도 사업비가 증가하는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부유식 해상풍력으로 넘어가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건설사들이 대비하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SK건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울산 앞바다에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수립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계획대로만 간다면은 글로벌리 가장 큰 규모의 단일 단지에서 가장 큰 규모로 이제 형성이 되는 건데 GYG와 토탈과 함께 이 관련된 설계, 그다음에 부유체 개발, 그다음에 시공까지도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이게 울산뿐만 아니라 일본, 그다음에 뭐 대만, 그다음에 프랑스 뭐 이런 지역들로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사들에게 또 다른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지금 잘 하고 있는 건설사가 있습니다. 현대건설 이쪽 부분에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고요. 현대건설 자체는 사실은 갖고 있는 한계,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제 이거를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밑에 자회사 현대스틸산업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스틸산업은 과거에 강교라던가 아니면 해상 특수구조물, 그다음에 철골구조물 같은 제작을 담당하거나 혹은 중장비를 임대하는 업을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건설업에 필요한 자재들이나 뭐 장비들을 조달해주는 역할을 했던 자회사였어요. 근데 여기가 사업 전환을 한번 이루었고요. 상강 M&T라는 회사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상강 M&T랑 동일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부 구조물을 제작하는 회사고 실제로 대만에서 지금 그레이터 창하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상강 M&T가 28기, 그다음에 현대스틸산업이 27기 수주를 받아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형 중설선, 해상 크레인, 제컵바지선 같은 것들을 유상증자를 통해서 현대건설이 유상증자를 해줌으로 통해서 그러한 설비들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가 보면 앞으로 국내에도 2022년부터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이러한 대규모 해상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결국 핵심은 뭐냐면 로컬라이즈입니다. 뭐냐면 국내 사정에 맞는 터빈, 국내 사정에 맞는 국내 바다 뭐 아니면은 밑에 해저 해저 구조에 따른 맞는 하부 구조물 아니면은 뭐 그런 뭐 타워 이런 부분들을 그 로컬라이즈를 통해서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운송비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동안 상강 M&T 같은 회사들은 북해 지역에 못 나갔을까, 유럽에 진출을 못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상강 M&T 같은 회사는 공장 자체가 국내에 있기 때문에 운송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결국 유럽 내에서 로컬 업체들한테 이 수주를 줄 수밖에 없는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100메가 정도 설치된 해상 풍력은 앞으로 12,000메가까지 2030년까지 확대가 될 겁니다. 2034년까지 보면 15,000메가 이상으로 해상 풍력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국내 기자재 업체들이 활용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해상 풍력의 하부 구조물을 제작할 수 있는 현대스틸산업이라는 회사가 결국은 굉장한 큰 기회를 노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현대건설이 그럼 왜 신사업이냐?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이 제작단 하부 구조물을 이제 본인들이 시공하는, 그래서 운영 사업까지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상 풍력하면 사실 건설사는 물음표였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5년, 뭐 2, 3년 내에는 더 이상 물음표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한다라고 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뭐 참고로 해상 풍력을 이제 개발하는 인허가 과정 속은 재개발 절차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주민 동의를 다 얻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주민 동의를 통해서 인허가 과정을 다 거쳐야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해상 풍력을 진행하는 거는 결국 건설사가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밸류 체인까지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런 시장에서 신사업이 열리는 시장에서 굉장한 기회로 작용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장부가로 3천억 정도가 잡혀 있는 회사인데 뭐 향후에 이 회사의 밸류는 현대건설의 시공 능력과 함께 플러스 알파가 굉장히 세게 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SK그룹과 마찬가지로 현대차그룹이 이제 리드할 이제 수소 사회에서의 전환은 결국은 현대건설 중심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뭐 지금 이제 아산 뭐 이런 지역들 본인들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지역들에서 어떤 시범 단지들 아니면 직접 수소를 생산하는 생산 단지들까지도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지분 투자, 그다음에 시공은 모두 건설사가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기존의 이제 건설업, 그다음에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폐기물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수소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건설사들이 할 수 있는 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은 건설사들의 잠재적인 경쟁력을 저는 보여주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신사업 관련된 부분들을 집중해서 보시는 게 보신다면 건설업이 갖고 가는 포텐셜을 좀 저희가 그냥 기존에 건설업 하면은 주택 경기 안 좋으면 어렵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굉장한 빠른 전환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같이 보시면은 건설업에 대한 뷰가 충분히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이번 발표를 마지막으로 2021년 건설 포럼의 모든 세션을 종료했습니다. 이번 포럼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아무쪼록 이롭고 또 뜻깊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오늘 발표해 주신 발표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